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재승 교수입니다. 네, 오늘 8번째 GSEX 렉처 시리즈를 하게 됐는데요. 네, 올해의 마지막 렉처 시리즈를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변창흠 교수님은 저희 환경대학원 동문으로서 저희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와 석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 강연해 주실 주제는 주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해법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 집중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를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박수로 변창흠 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그 서울연구원에 있을 때 아마 여기 와서 아마 사회간접 자본론 강의를 몇 년간 한 것 같아요. 제가 박사 논문을 사회간접 자본에 대해서 써서 그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몇 년간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아마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동문회라든지 뭐 이런 행사에서는 제가 몇 번 강의한 적이 있지만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 또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한 렉처 시리즈에서 강의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뭐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주거 뉴딜 구상이라고 해서 최근 이제 우리 부동산 문제가 이제 우리 도시계획이나 또 국토 또 우리 서민의 삶에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대부분 이제 주택 가격의 문제로 많이 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또 우리 국토에 또 우리 지역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가격이라든지 뭐 하자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주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좀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서 뭐 지속 가능성 훼손이 되는 문제라든지 지역 불균형 문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가치에서 좀 서열화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좋은 집을 만들면, 또 쾌적한 집을 만들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주택을 통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낸다. 그래서 주택을 통한 이제 뉴딜, 새로운 이제 딜이 되는 거죠. 새로운 타협, 실행, 뭐 그런 의미로 주거 뉴딜 구상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게 얘기가 되네.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좋은 또 의견 주시면, 저도 지금 막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참여해서 또 구체화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어떨 때는 이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또 행정적인 결정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공감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대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해서 또 실행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뭐 크게 5가지로 정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지속 가능한가? 특히 환경대학원에서 뭐 탄소 중립 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제 지구에 대해 전체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되는가, 그런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주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사례별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있을 건데, 뭐 짧은 시간이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게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가 좀 이제 관여했던 사례 하나만 함양군 서하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서, 작은 사례를 통해서 전체로 좀 확산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주거 뉴딜이 실제 실행되려면 이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되면 결국 이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뭐 잘 나가요. 특히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선진국 이제 대열에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선 거고, 또 문화적으로도 아주 뭐 자랑스럽잖아요. 뭐 기생충이나 뭐 BTS, 또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죠? 최근에 또 뭐 지옥이라고 또 새로운 또 드라마가 떠서 한국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경제 측면에서도 지금 뭐 수출이나 뭐 이런 뭐 대기업의 약진이나 이게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좀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제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각종 그 기관에서 평가하는 혁신 지수 뭐 이런 것들도 국제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고, 특허도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별 순위에서 2위를 하나로 잡으면 거의 뭐 3위,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역동적인 나라죠. 문화적인 측면이나 또 혁신적인 측면, 또 중소기업 측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유니콘 기업 수도 뭐 제가 본 통계 보니까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끊임없이 이제 도전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현실은 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이 극복이 있었고 선도하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 이제 불평등 문제라든지, 또 이제 이 과도한 개발, 지속 가능성 문제, 환경적인 측면이나 뭐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응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도전적인 과제들이죠. 인구 구조만 봐도 합계 출산율이 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금 0.8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OECD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그 다음이 거의 뭐 1을 다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이 고령화와 함께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 성장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재정적인 측면이나 또 주택도 최근에 지금 이제 1, 2인 가구들이 급증하면서 가구 수 자체가 워낙 늘었어요. 제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나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가구 수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통계청에서 한 16년에 했을 때 가구 증가를 서울에서 1년에 한 1만 8천 정도 봤거든요. 근데 19년에 7만 3천, 그 다음 20년에 9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상도 못한 어마어마한 이제 수치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통 인구라는 건 되게 스테디한데 급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 때문에 더욱더 심화되기도 했지만, 우리 구조가 아주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제 수도권 집중하고 지방의 인구 소멸, 또 지역 소멸, 뭐 이게 완전 양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좀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거기가 또 인구 소멸 지수가 최근까지 전국 1위다가 옆 동네에 있는 이제 군위가 1위가 돼서 2위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거는 거기도 청년들이 이제 이웃사촌이라고 해서 지원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청년층들이 뭐 100여 명 이상 들어와서 아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인위적인 노력 없는 상태에서 이 양극화가 워낙 공간적으로도 심하고 또 계층적으로도 아주 심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가 이제 부과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뭐 대기 오염이나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규범이 되면서 이게 없으면 아예 산업단지 자체의 수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데까지 점점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 이제 아리백 산업 제품이 아니면 아예 이제 뭐 납품 받지 않겠다 뭐 이런 기업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은 중화학공업 중심이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과다 사용 국가고 유럽이나 일본 뭐 어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 주택 규모나 또 차량이 워낙 크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우리는 지금 그랜저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대형화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상황에서 경쟁이나 서열화가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해지고 또 거기에 따라 경쟁에 이긴 사람이 서열의 높은 등급에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 봤던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의 정말 무서운 현실일 수도 있다. 실제 마지막 최후의 생존자만 남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가 있으면 극단적으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가치가 획일화되어 있으면 딱 하나만 무조건 위너 테이크스 올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이제 불행하고 고독하고 자살을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이런 지속 가능성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디어 이제 2019년, 20년이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좀 심각한데 드디어 우리 인구가 이제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됐고 또 이제 지금 요 보시다시피 한 해 신생아가 과거에 100만 명 넘어섰는데 지금은 27만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합계 출산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고 사망자보다 드디어 이제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은 첫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들이 문제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든 뭐 적게 낳든 그렇더라도 행복하면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무역이 뭐 규모가 많아지고 뭐 BTS가 잘 나가더라도 여기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베터 라이프 인덱스 보면 지금 뭐 40개국 중에서 33이고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요. 제일 좀 우울한 게 커뮤니티 요 부분이에요. 공동체. 이 부분이 뭐 극단적으로 낮잖아요. 이거는 정말 개인주의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불행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도와줄 사람만 있어도 큰 위안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측면에서 상당히 뭐 특히 낮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뭐 마지막 선택이죠. 이렇게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살률이 지금 이제 OECD에서 이것도 좀 압도적으로 지금 수치 보다시피 특히 노인 자살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남부 유럽 터키가 10만 명 대 3.4명인데 53명이니까 한 서너 배가 되는 거잖아요. 재밌는 거는 우리 세종대 건축가의 지금 김영욱 교수님이 임대주택의 그 자살률을 오랫동안 연구하셨어요. 국가 과제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임대주택 중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이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있잖아요. 영구임대가 가장 또 자살률이 높고, 그 중에서도 그 건물의 구조가 아파트 고층으로 돼 있을 때 훨씬 자살률이 높더라. 그래서 지금 고층일 때 47명, 10만 명당. 아까 노인이 5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인율이 높으니까 높죠. 저층보다 훨씬 높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환경대학원이 여러 전공이 있지만 건축이나 도시 설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자살이라는 분야하고 영 떨어져 있지 않다는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건물들을 높게 올리나 같은 용적률을 낮게 펼치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높게 올리는데 혹시 익숙해져 있는 거죠. 제도상으로도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자살률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이제 요 밑에 통계는 이제 이기영 교수님이라고
작성한 건데, 참여정부 때 나중에 지나서 제가 보니까 참여정부 출범하기 전 2003년에 출범했잖아요. 2002년에 한 해 수도권으로 순유입 인구가 21만 명이었어요. 쭉 떨어지다가 참여정부 때 가장 극단적으로 높다가 2002년에 그 이후부터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쭉 떨어져서 21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죠. 됐다가 최근에 지금 요 때부터 이제 거꾸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8만이에요. 다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주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지금 이제 참여정부 때 그 국가균형발전 이제 정책을 하면서 그때 신행정수도, 그 다음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전문위원으로 뭐 자문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실행정수도나 얘가 다 완성됐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행정 수도나 그 혁신도시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2019년에 드디어 역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 때 참여정부 이후에 균형 발전을 더욱더 좀 매진했었으면, 열정적으로 했었으면 또 50%를 넘지 않고 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해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균형 발전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 8년이라도 좀 역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빠른 이 수도권 집중도를 뭘로 역전할 수가 있을까? 지금 저는 최근에 이것을 역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여정부 때는 아까 2011년이면 수도권이 50%가 넘어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신행정 수도, 혁신도시, 뭐 기업도시, 수도권 규제, 그 당시에 계획적 관리라고 그랬죠. 계획적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 집중이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12년부터는 이 실행적 수도나 이게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수도권에 이제 계획적 관리를 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드디어 균형이 될까요? 어떤 조치가 있으면 될까? 저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한 겁니다. 드디어 50% 넘어서 버렸고 무슨 조치가 있으면 될까? 오히려 반대로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정책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뭐 GTX라든지 또 이제 이 과학기술의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게 또 분산시키기보다는 또 집중시키는 측면도 또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반전의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반전의 계기를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득 부분도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건데요. 그 월드 이니퀄리티 리포트라 해가지고 불평등 지수, 피게티 22세기 자본론 쓰신 분 있죠. 그쪽 그룹에서 이제 만든 건데 우리나라 분이 따로 있어요. 그 지금 보면 하위 50%랑 상위 10% 비중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근데 2020년, 21년은 더 심할 것 같고요. 이거 소득이고요. 밑에 거는 자산인데 자산은 뭐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하위 50%는 주택 자체를, 자산 자체를 주택이든 토지든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지금 이제 이 가격이 2020년 19, 20, 21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상태 좀 심각한 상태죠. 소득 격차를 넘어서서 자산 격차,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격차가 확대되면 딱 고착돼 버리잖아요. 사람들 심리 속에서 완전히 구조화돼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우리 환경대학원처럼 이 공간을 다루는 데서는 이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이 공간에서 각인이 돼서
이게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리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면 옮기면 되는데 공간은 옮기기가 어렵잖아, 한 번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간에서 이 부자 동네가 만들어지면 최고급 주택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돼서 딴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죠? 보안이나 이거 측면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성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은 또 어느 지역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또 힘이 없는데, 약한데, 값이 싼데 이런 데로 또 많이 몰려가니까 양극단이 확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차별과 배제가 공간에서 확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계급이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 직업에서도 지금 이제 대학이 서열화 쭉 돼 있어가 어느 학교 그러면 몇 위 학교인가가 다 수많은 학교가 있고 전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외적으로 물론 의대나 로스쿨은 좀 다르지만 이건 대학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모든 전공을 다 뛰어넘어서 얘가 다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또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가격에 따라 가지고 지역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게 표시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이 위계화, 서열화가 너무 고착돼서 공간상에서도 확정돼 버리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오고, 수도권 속에서도 서울과 또 기타 수도권, 서울에서도 또 강남 4구와 또 기타, 또 강남에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구조화됐을 때 이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우리 인식의 전환, 또 구조의 변환, 또 새로운 이제 전환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현안 중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금 확정된 것만 205만 호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타까지 합하면 한 250만 호 정도가 계획에 확정돼 있고, 지금 대통령 후보도 대부분 25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대부분 공공주택이니까 민간이 따로 하는 것까지 합하면 사실 뭐 한 600~700만 호를 계획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때 30% 정도 되고요. 보통은 10% 안쪽입니다. 근데 지금은 250만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발표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주택 가격 안정에는 장기적으로 기여가 되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수도권에 75에서 88% 정도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신도시급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프라, 특히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든지 각종 이제 기반 시설들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집중을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장분들이 집만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족시설 용지를 만들어낸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지금 이제 수도권 3기 신도시하고 이제 과천까지 합해서 자족시설 용지로 거의 390만 제곱미터, 118만 평에 이르는 면적의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해 놓은 거예요. 판교가 1판교 지금 약 한 30만 평 되는데 매출이 120조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118만이니까 거의 4배잖아요. 사실 이게 성공한다면 다 판교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목표를. 그러면 도대체 어마어마한 이 일자리가 수도권에 또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집은 여기 있는 사람이 나눠서 가진다 할지라도 일자리면 또 거기 취업한 사람 다시 또 올라오니까 새로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공급할 때 싸게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이 되니까 공급되죠. 그러면 분양받으면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산 가치가 올랐을 때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이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택 공급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유발될 거니까 지금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제목을 주거 뉴딜이라고 얘기했듯이 주택이라는 거를 문제의 근원, 가령 주택이라 그러면 이 가격 상승의 원인, 그죠? 또 민원의 대상,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라 그러면 총량적인 공급의 대상으로 봤죠. 얼마나 많이 공급하냐, 임대주택 몇만 호, 분양 몇만 호,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공급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사느냐 보다는 공급에 초점 맞췄고, 그 다음 투자 자산으로의 주택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잡기 위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봤죠. 근데 만일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를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어떨까? 물론 이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택을 포함한 마을이 좋은 공동체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아까 고독사 문제, 우울 문제, 자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또 이제 주택이란 게 건축물로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지만 또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실행하는 또 주체로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다른 기능들이 같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면 여러 문제를 같이 풀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 우리가 잠자는 데잖아요. 근데 잠자는 데뿐만 아니라 쉬는 데, 쉼터, 일하는 데, 일터, 또 이제 배우는 꿈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레저 기능이나 여러 가지 복합 기능들을 같이 넣는다면 이런 복합 건물로 만들어진다면 주택이 단순히 잠만 자는 데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일 수 있겠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도전숙이란 걸 했어요. 지금은 국회의원 되신 김영배 구청장이 그때 저도 이제 도와서 같이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청년들의 문제는 집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소득으로만 입주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그 주택을 공급하자.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의 집 해서 도전숙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SH에 뭐 사장으로 있을 때 6개인가 지금 6개 동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전한 집을 여러 개 만들어 도전숙 1, 2, 3, 4, 5, 6, 7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주택하고 일자리를 결합한 거예요. 일터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택하고 쉼터를 결합할 수도 있고 주택하고 이제 꿈터 공부하는데 배우는 데를 같이 혁신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다면 주택이 또 돌봄의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좀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주택을 하나의 문제를 푸는 플랫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걸 통해서 이제 주택에다가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다. 그 다음 주택에다가 옆에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기본소득을 주는 거예요. 가령 태양광 같은 걸 만들어서 기본소득을 줘서 거기에 내려가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150, 200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소득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마을 공동체의 한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주택이 가능하도록 이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개발 이익을 외부에서 갖고 와서 이제 만들어진다면 요 자체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제 대도시 있는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정착할 수 있는 근거가 돼. 거기 가면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 가면 기본적인 일자리가 해결이 되고 거기 가면 기본적인 소득이 해결이 된다. 그다음 거기 가서 쉴 수 있고 요양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균형 발전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있죠. 코비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 디지털 기술 변화라든지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초고령 사회라든지 서열화 문제라든지 소멸이나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이제 주거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집중된 거를 분산형으로 스마트 시티를 현실화할 수 있고 대도시 분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에 엄청나게 재정적인 부담이 도시에서 만들어지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아주 쾌적한 요양도시를 만들어낸다면 저 비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서열화 양극화된 이 사회를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치유와 휴양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인구 소멸의 문제, 이것을 지역의 활력 문제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랑 이제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령화 속도 측면에서 일본보다 더 빨리 가고
진도는 거기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우리보다 일본이 인구 구조도 한 15년 정도 앞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내각 관방성에서 이제 추계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2060년에, 그죠? 여기에 2060년에 8,674만 명으로 추계가 된 거예요. 지금이 이제 이때가 2005년인가 그런데요. 이게 2050년 후에 1억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1억 명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내무성에서 그때 추계한 건데, 제가 일본 출장 갔을 때 그때 본 거예요. 메이지 유신 때 인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2100년이면. 이게 이제 엄청 충격이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1억 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해요. 하나가 1억 총 활약상 주인실이고요. 이게 이제 일본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 본부를 만든 거예요. 요게 이제 스가, 그죠? 아베, 그 다음에 이시바 시게루라고 지난번에 간사장 했던, 경쟁했다가 졌잖아요. 지금 기시다 총리한테. 어쨌든 저만큼 중견한테 이 창생 본부를 맡긴 거예요. 이게 둘 다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다선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 이후에 이제 1.26에서 1.46, 지금 이제 작년인가는 1.34예요. 우리가 0.84니까 우리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요 당시에 1.08인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지금 올라갔거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국가균형위원회에 있을 때, 좀 송재호 의원이시고 제가 전데, 일본의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본부랑 MOU 맺으러 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양반들도 지역 창생본부란 걸 만들어서 균형발전을 한 거니까, 우리의 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랑 같이 MOU 맺어서 일본에서 어떻게 지역을 애 낳고 출산율이 높고, 그 다음에 애 육아, 그 다음에 일자리가 가능한 중소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구댐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다 가버리고 나면 지역이 황폐, 소멸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국가적인 이제 과제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출산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이걸 만들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이제 국가적인 스타들이죠. 이런 양반들이 나서서 지금 저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주택이라는 걸 통해서, 주거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존 시가지 내에서 이 주택하고 다른 서비스를 결합하는 형태, 그 다음에 신개발, 신축형으로 하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다가 사회 서비스를 결합하는 거, 주택에다가 생산, 일자리를 결합하는 거, 혁신, 주택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하는 거, 주택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형 또는 이제 에너지 전환형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 스마트 기기를 결합하는 형태를 기성시가지에서 재생하고 결합하는 거, 이건 신시가지나 신축으로 했을 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주로 리모델링이나 재생이죠. 여기는 이제 신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제 공간들을, 또 구조를, 도시를 만드는 구상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첫 번째 우리 아까 봤던 것 중에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택에다가 요양, 보육,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미마루라는 이제 민간 건데, 우리의 지금 이제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가 계시면 요양원이나 그 요양병원에 가보시면 다 건물만 돼 있어요. 독립된 건물로만 돼 있어서 그냥 바깥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저층으로 낮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을까? 시골엔 땅도 넓고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갇혀서 계시다가 인생의 마무리 하시게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저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민간 기업이 다양한 게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유미마루 이렇게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이
이 동경 옆에 이제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요. 도심형도 있고 역세권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나대지를 개발한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지역 활력형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이 우리로 말하면 농촌을 이렇게 내려가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분들이 이런 식으로 저층에서 사실 수 있게 혼자 사시면 이렇게 의료라든지 뭐 복지 문제, 돌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커뮤니티 케어, 그다음 지원주택, 지원주택이라는 건 주택에다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이에요. 그다음에 고령자 복지주택, 복합은퇴촌, 뭐 시니어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싱가포르의 이제 간풍 어드미랄티인데 여기 저층에 이런 데서 이제 어른들이 여기서 뭐 체조 같은 것도 하시고 돌봄 같은 거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예 은퇴 타운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노인분들만 같이 사는 마을이 왜 못 만들어질까? 그래서 노노 케어라 해가지고 노인들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동네는 아예 치매하신 분들이 거기서는 이제 치매가 또 일반화돼서 그냥 사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 설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자가주택 소유율이 30대는 약 한 18% 정도밖에 안 돼요. 70대는 한 70%좀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에 계속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고향에 내려갈 수도 있고 시골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주 쾌적한 데 내려가실 수 있어도 가실 만한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가실 수 있죠. 지금 그나마 밑에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거는 영구임대주택의 고령자형이에요. 65세 이상 중에서 영구임대 대상자들이 아파트 형태로. 저것도 사실은 업데이트가 많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주택에다가 생산하고 혁신공간을 결합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캠퍼스 혁신파크라 해가지고 지방 대학 내 산업단지, 도시명 산업단지하고 주택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특구, 혁신클러스터 이걸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설계만 해놓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SH 있을 때 뭘 생각했는가 하면, 마곡이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이 산업단지 옆에 주택을 같이 넣어서, 산업단지는 공장용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택을 넣는 거는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힘드니까, 거기 바로 옆에 지원시설 용지에다 주택을 넣었어요. 같이 결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워크, 리브가 같이 결합되게. 여기는 집 짓는 데고, 리브. 그 다음 일하는 데, 쉬는 데를 같이 결합해서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놨는데, 지금 아마 곧 착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혁신 공간 또는 생산 공간하고 주택을 같이 결합하는 것을 도심에서든 지방에서든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요거는 이제 한양대학교에 있는 혁신 캠퍼스인데요. 대학 내에 지금 이제 주택하고 혁신 공간하고 창업 공간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면 지방에서도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형인데요. 귀농귀촌,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농촌으로 내려갔을 때 그 주택들을 아주 잘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는 이제 산단에 지방에도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택을 아주 잘 지어요. 그 다음에 고령자 은퇴촌, 주택협동조합을 사회주택이나 협동조합이 이상적인 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연천에 덴마크 테마파크, 각 국가별로 테마파크를 만들 수도 있고, 복지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헬스케어 타운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빌리지로 뭐 스마트 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만들고, 태양광도 만드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낸다면, 굳이 도시에서 복잡하게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서하초등학교는 뒤에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기로 했던 함양 사례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수단으로 주택을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에너지 전환형인데, 아예 주택을 만들더라도 에너지 제로 주택 또는 에너지 주택 단지 또는 더 나가서는 에너지 주택 도시로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빌딩도 제가 만들 때 고층 아파트를 전부 에너지 제로로 그 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를 아리백으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만 100% 쓸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 지원주택들 주변에 만든다든지, 그 다음 태양광 기본소득이에요. 요거는 주택단지 옆에 태양광을 만들어낸다면, 요게 이제, 해남의 솔라시도라고요.
옛날 기업 도시인데 해남 기업 도시에 뭘 만들었는가 하면 분양을 할 때 태양광은 일정 부분을 분양을 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안전소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금 한 150, 200을 받고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태양광 기본소득을 받고 그럼 농촌에서 한 50에서 100만 원만 받으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태양광 자족 도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솔라시도에 있는 태양광하고 도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종시에서 만든 이제 LH가 만든 제로하우스고 로렌하우스고요. 이건 새만금의 태양광 단지인데 이 쌀둔이라고 여기 인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태양광 도시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은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하면서 좋은 주거지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하고 주택을 결합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주택 자체가 스마트 시티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가 세종하고 에코델타 시티 부산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전국으로 좀 확산해서 작은 단위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실현할 수도 있고 스마트 홈 지원이나 비즈니스 파크 같은 경우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대기업의 본사가 왜 수도권에 80% 이상 몰려 있어야 되냐. 대기업. 지방에도 작은 도시로 완전히 스마트 시티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성시가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과 주거를 또는 여러 개 서비스와 주거를 같이 결합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중소도시에서 농촌에서 이런 이제 재생을 통해서든 신시가지 형태로 만들어낸다면 대규모로 만들어낸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례로 제가 관여했던 이제 삼양군 서하초등학교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서하초등학교인데요. 우리 졸업생인 장원 박사님 지난번에 한번 여기 와서 행사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서하 있는데에서 다변연수원이라고 하고 계세요. 환경대학원 졸업생이세요. 근데 그분이 서하초등학교가 서하면에 딱 한 개밖에 없는 학교인데 폐교가 될 지경에 학생이 14명인데 6학년이 4명이 그래서 4명이 졸업하면 10명이 남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분교가 되거나 학교가 없어지게 돼서 학생 모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설명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저도 이제 LH에 있을 때 협약을 맺어서 김영수 지사시고 저거 농촌교육연구원장이시고 함양 군수신데요. 이렇게 뭘 설명했는가 하면 주민들한테 전국을 다니면서 서하초등학교에 오면 일단 집을 준다. 일자리를 준다. 그 다음에 전인교육을 시켜준다. 이게 3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집이 문제인데요. 집은 이제 농촌에 있는 농가들을 리모델링해서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설명을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거의 200명이 왔어요. 상상도 못하게 놀라게. 그래서 집은 딱 3채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집을 지어줘야지. 이거 집을 농촌 집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어줄게. 그래서 제가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착공을 해서 공사를 보세요. 7월에 착공해가지고 작년에 원래 1월에 완료했어요. 행사는 정세균 총리까지 참여하셔가지고 했어요. 며칠 지었냐? 12채를 지었는데 총리님까지 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6개월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집을. 놀랍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집은요, 아파트니까 한 3년 걸리지, 작은 거는 금방 지어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뭘 했는가 하면요, 집만 지은 게 아니라, 매입 임대주택이죠. 민간이 지으면 사주는 형태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빠르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 스마트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옆에 스타트업 창업 공간을 만들었고, 쉐어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았어요. 총 이제 26억 원이 들었고, 26억 원은 뭐 대부분 국비죠. 지방비가 땅은 이제 지방비가 냈죠. 그 다음 LH가 조금 내고 뭐 이래 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주택은 이미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
청년들이 들어가는 이제 스타트업 공간은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세에 뭐 3, 40% 싸게 지금 지어서 지금 살고 계세요. 뭐 집은 아까 뭐 이런 형태예요. 12집이에요.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고 작은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집 있고요. 스마트팜에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태양광을 만들었죠. 근데 텃밭도 넣어놨고 스타트업 공간, 쉐어하우스, 커뮤니티 시설까지 만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이제 혁신도시니 세종시 하는 게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지방으로 내려보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엄마가 내려가니까 애들 교육은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육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학교를 먼저 살리자. 그러면서 학교 때문에 부모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주택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택을 먼저 시작을 하면 또는 교육을 먼저 시작하면 다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구나.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고 일자리만 내려보낸다 생각할 게 아니라 주택을 먼저 생각하자. 애들 교육을 먼저 생각하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촌 유토피아에서 이제 첫 번째 상징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농촌 유토피아라고 경사연이라고 국책연구기관에 다 이 사업 연합회에서 총 했던 거죠. LH에서도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막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이 같이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 아까 매입 임대주택 같은 거는 도시에서 하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농촌에서 하도록 좀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한테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넣어서 아주 만족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많은 이제 학부모 단체, 동문회, 그 다음에 여기 요분이 이제 장원, 우리 졸업생 선배시고요. 그 다음에 LH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까지 다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상대에 가서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연구까지 하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에디슨 모터스라고 최근에 쌍용 자동차 인수하려는 그 양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거기서 제공을 몇 개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확대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2집을 지었는데 이게 작은 학교 살리기를 그 다음 그 해잖아요. 2020년 작년 10월 29일에 다른 학교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4개 학교를 했어요. 이렇게 저도 이때 갔었죠. 했는데 이 학교들이 대회 성공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학교가 한 11개쯤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거창의 가북초등학교 여기 있잖아요. 가북초등학교도 5가구가 26명이 들어왔어요. 학생이 20명 증가했죠. 그 다음 신원초등학교 여기도 15명이 늘었잖아요. 여기 신원초등학교 있죠. 그 다음에 남해 고현초등학교 이런 데도 참 좋은 학교가 돼가지고 82명이 증가했어요. 학생이. 자,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그 서하초등학교처럼 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 서하초등학교 조그만 데서 시작을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창군의 기적. 애가 8명인 집 5명, 4명, 3명이 있는 집에서 왔다 해가 8543의 기적이고요. 고현면은 희망을 갖게 됐다. 거북초등학교에 20명이 전학됐다. 기적, 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이제 함양군이 요걸로만 시작한 게 아니라 요건 이제 매입 임대주택 들어왔고요. 청년 레지던스에 마을 정병 주택을 옆에 다른 면에 LH가 지어요. 생활 SOC,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6차 산업 클러스터도 다른데 또 하거든요. 지금 보면 요 함양군에 요런 사업들이 유사하게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양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한 8개, 9개 정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함양군에 매입 임대주택 아까 한 거잖아요. 그 다음 청년 레지던스에 마을 정병주택에 이런 식으로 9개 프로젝트가 한 군에서 지금 만들어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게 100여 개의 사업이 되잖아요. 만일 이런 프로젝트를 각 전국의 중소도시나 농촌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면 저는 수십만 명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좋으면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문제는 농촌에서 또는 작은 중소도시에서 임대주택을 짓거나 하면 사업성이 떨어져요. 어마어마한 적자예요. 근데 거기다가
각종 서비스 비용이 들잖아요. 이제 복지, 뭐 혁신 공간, 이게 돈 안 되는 거죠. 다 적자 사업이에요. 적자에다 적자를 더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각종 이제 복리시설을 확충해 주거나,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있어요. 각 부서. 이 돈을 모으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도권에서 아까 200만 주택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돈을 지방으로 빼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보다도 너무 싼 주택에 대해서는 좀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해서 그 채권을 이용해서 돈을 지원하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건데, 야, 수도권에서 돈 되는 사업하고 지방에 돈 안 되는 사업이 있죠. 두 개를 같이 공모를 해. 그래서 같이 발주를 해요. 여기서 남는 거 이쪽으로 써라. 그걸 제가 했어요. 저 위에 양주 옥정이라는 지역에서 택지개발 사업하고 전남 구례군의 귀농귀촌주택을 같이 결합했어요. 두 개를 같이 결합한 리츠를 만들었어. 투자회사 있죠. 투자회사를 만들어 공모를 했어요. 여러 명이 와서 당선이 됐어요. 지금 해요. 그 수도권에서 개발 이익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의 택지를 신도시 할 때 분양을 할 때 저 농촌의 중소도시의 이 복잡한 마이너스 사업하고 같이 해라. 같이 공모하면 뽑아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중소도시의 용적률 같은 걸 좀 완화해가지고 높게 지어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나오잖아요. 이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쓰자. 최근에 이제 이사대책에서 이사대책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이익을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나눈다 이거거든요. 그 지방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높게 올리게 만든 다음에 이익을 나눠 가지고 운영비로 쓰자. 그럼 사업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걸 총괄하는 부처가 좀 또는 주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련 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타운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존 제도들이 있어요. 캠퍼스 혁신파크라 해가지고 이건 중기부, 교육부, 그 다음에 국토부가 같이 만들어서 대학 내에 그 복합타운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제도가 있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주거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이런 것들이 결합된 사업이에요. 지역발전투자협약 이것도 각 부처별 예산을 지자체가 선정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합화된 사업들이 이미 있으니까 이 사업들을 잘 활용을 하면 복합타운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방에 공급을 할 때 이 사업들을 이게 정부가 기반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사업성이 좋게 만든 다음에 외부 자금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연금이나 기금이나 또는 이제 뭐 투자 유치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운영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 재정은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을 가능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 동안에 아까 함양서하초등학교는요 11월 27일인가에 학생 모집 설명회를 해가지고 12월에 마감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에 했는데 200명이 온 거예요. 다른 군에서도 지금 다 했는데 와요. 그 얘기는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너무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대로 내려갈 수 있는 제도만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려가셔서 만나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도권 위주로 일극화된 구조를 이제 바꾸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죠. 주택하고 일자리, 주택하고 혁신공간, 주택하고 공유공간 이 여러 가지 선택을 가능한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100만 호, 150만 호를 이렇게 지방에서 만들면 아까 수도권에서 205만 호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그 대응되는 만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100만 호 이상을 지방에서 만들면 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 지역 격차 해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100만 호 이상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귀농 귀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같이 고령자들이 대도시에서 시설에서 지금 비중이 한 60% 돼요. 외국은 한 10% 정도 된다면 우리는 요양을 가족이 동네가 커뮤니티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해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데 이거를 마을로 돌릴 수 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그 서비스, 돌봄이 가능할 거다. 그걸 이제 에이징 인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은퇴자, 고령자가 거주할 수 있고 돌봄이 가능하도록 만들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이나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 전부 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농촌에 또 지방도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 불균형, 수도권 집중 문제, 양극화 문제, 서해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굳이 하나 찾아낸다면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주거 뉴딜을 한번 이제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